자, 앞으로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헌재는 어떻게 되며 본인이 지금 박문진 이사 임명을 못했으니까 MBC 사장은 이제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궁금해요. 좀 더 나가면 YTN 저거 그러면은 2인 방송 상임위원 체제에서 결정했으면 저건 무효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당연히 나올 것이고 언론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함께 얘기 나눠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좀 더 나가면 김종욱 박사가 잠깐 언급했던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제부터는 정권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나왔을 때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오늘 이 판결이 단순히 인용이 되었다 기각이 아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께 만난 냉꽃빛 쏩니다 이러는 사랑하며 나누자님은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핑크색 슈퍼챗은 김갑수 형님 덕분에 받고 있다는 사실 제가 잘 알고 얘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이제 스픽스에서 특별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긴급 편성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소송을 직접 뭐 뛰었던 박선아 변호사나 네. 그다음에 국민대 이창현 교수님이 진행하라고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는 좋고 네. 오늘 MBC 출신 기자들은 정말로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 어머나. 특히 선배들이. 그러겠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보면 네. 이게 이제 시민의 힘으로 방송을 어쨌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힘이 어떻게 이제 표출되느냐 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시위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한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일단 보편적으로는 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견 표출이나 또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거나 이걸로 이제 표징이 하나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사실 오늘 공교롭게 점심시간에 민주당 의원하고 이제 밥 먹게 돼갖고 네. 그런 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전에 사회 주류로서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야지 하던 그게 여야 공이 그런 그 습성이 있었는데 정말로 결연하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아, 야당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의원인데 저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뭐 네.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전원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대다수는 그럴 텐데 아직도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뭐 그 등등이에요. 근데 전체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이 총동원돼서 무엇하다고 하고 있는 중 아닌가 네.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은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 이용마 기자님 5주기 그리고 MBC 지켜라 콘서트가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사람분들이 많이 와주실까? 상암에서 했었던 첫 번째 콘서트 때는 진짜 많이 와주셨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많은 비를 막고 하겠다고 그 동안면세점 앞에 거리를 가득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MBC 그 이호찬 본부장님께서도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열망이 MBC가 언론 장악에 맨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 엄청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감동이었습니다. 그 오윤혜 우리 대표는 이제 평범한 주부면서 방송인인데 운동권 출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필라테스만 합니다. 필라테스만 네. 하시는데 다른 운동은 하지 제가 이런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이 정권 편이냐 아니냐는 가지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워낙 편파 방송이 심하기 때문에 노영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KBS, YTN 메가, 그다음에 MBC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쟁을 보면 야 우리 정권은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가야 되지. 문재인 정권 안 그랬어? 과거에 노무현 정권 안 그랬어라는 논리를 가지고 네. 오히려 정권의 그 성격에 따라서 방송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 싸움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사람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다르다. 여야 간에 지금 이렇게 공방하는 것은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도록 방송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진보냐 보수냐 여야냐.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언론 장악의 방법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예.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KBS에서 어떻게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독재 정권이야?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언론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그 거죠. 노영방송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MBC는 노영방송이야 라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좀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노영 방송을 풀어서 말하면 이제 노조가 뒤에서 힘을 쓰면서 운영에 논조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공격의 언어니까 그쪽에서 그런 표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기환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정권 향배마다 언론 지형이 바뀌었다고 사실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사실 KBS에 그 박건상 씨 임명했는데 박건상 사장도 방송하고 아무 관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신문 기자였다가 불쓰고 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저항이 돼 있느냐? 정권 친화적인 인물들이 설사 사장 지도부에 앉혀지고 또 앵커나 진행자의 상당 부분이 교체가 한다 하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포함한 여론의 보편 상식이라는 건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 윤석열 씨를 중심으로 한 현 집권 세력들의 이 언론을 다루는 행태를 포함해서 보는 건 너무나 서툴지 않습니까? 무식해요. 너무나 거칠고 서툴고 네. 현 시점에 한국인의 일반 상식 수준에서 정말 너무나 뒤처져 있는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방송 장악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오로지 노리는 건 힘의 논리. 내가 집권을 했으니까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건데 아마도 법관들도 그 안에서 갈등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국힘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 진출하려는 판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이리저리 이제 휩쓸려 다니겠죠. 근데 대다수의 그렇지 않은 법관들도 존재하니까 오늘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거겠죠.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압박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고 그게 힘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 노영방송이라는 딱 단어가 가져다 주는 게 야 노조가 하니까 너 그러면 민주당 편 아니야? 뭐 크게 보면 좌파 또 전체주의 세력 심지어 이제 반국가 단체 비슷하게 활동하는 사람인 진짜요? 것처럼 이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깨내는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잠깐만요. 예. 김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라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예. 제 방식인데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공격하기 위한 억지 그 딱지에 대해서 차라리 반박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낫다. 가령 저더러 빨갱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빨갱이! 한번 생각해도 나 같은 빨갱이가 어딨냐고. 이 호화롭게 사는 오디오 막 이렇게 놓고 사는데. 쾌락주의자거든요. 맞아. 네. 물질 막는주의자고요.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빨갱이였구나. 그러니까 MBC장에서 노영방송이라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근데 노영방송이 나빠요? 뭐 하여튼 저쪽에서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을 못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친일 막 공격을 하면 댓글 쓰는 사람이 종북을 왜 비판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북은 왜 비판하지 비판하냐고. 않느냐? 예. 내가 종북 얘기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걸 비판하라고 그러냐고. 예. 종북 문제가 나오면 나 그거 비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노조는 다른 문제잖아요. 예. 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헌법을 바꾸든지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MBC 제3노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조가 많고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MBC가 소위 그 방송의 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면 1등이에요. 네. 이건 국민적 판단이거든요. 네. 국민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영방송은 프레임인 거죠. 노조가 어떻게 예를 들면 방송을 장악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게 따지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노조가 그럼 예를 들면 현대를 장악을 해가지고 현대노조가 돈을 다 먹는 겁니까? 전혀 아닌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네. 있어요. 저도 언론인들이랑 방송해보면은 노조 지부장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안 맡으려고 네. 하고요. 그분들 회사에서 힘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노조 방송이다. 이건 진짜 프레임이다. 그래서 생각이 뭐 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MBC 노조가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전국의 언론 노조의 90%가 민노총 소속이에요. 심지어 연합뉴스 노조도 민노총 소속이고요. 그 민노총 소속이 일반적인데 유독 MBC만 욕할 때마다 민노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 언론사의 노조는 노조로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언론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네.
대체로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설 때는 언론을 중립의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 정권은 착오를 한다는 거예요. 저 중립이 결국에는 진보 편이니까 무조건 우리 쪽으로 다 끌고 와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 그리고 여기처럼 장악할 수 있는 역량도 없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KBS 해놓은 거 보십시오. 그럼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돌렸는데 지금 KBS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외면을 받고 있어요. 조회수가 급격하게 유튜브에서는 떨어지더라고요. 시청률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사이에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다른데 이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방송인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네. 오늘 법원의 판결이 바로 상식과 네. 그리고 법에 맞느냐 아니냐, 법의 취지에 따라서 갔느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을 한 것이어서 당당하게 우리는 얘기를 해도 된다. 네.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그것이 공영방송이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좌우에 누구의 편이 된다라는 방식은 좀 잘못됐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65에서 70% 정도가 견고한 반대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권이 뭘 하더라도 믿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반대 세력이 65에서 70%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서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적어도 이렇게 가다 보면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좀 더 타협을 할 줄 알았는데 타협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 정서인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은 이제 남은 임기가 이제 과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넘어서 제가 볼 땐 이 예를 들면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도 전 조금씩 변한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아주 과거에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정권을 위해서 옹의했다면 지금 여지를 두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과 관료 사회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변동을 가장 잘 포착하는 데들이 따지고 보면 공권력 기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사이죠. 네. 공권력과 공무원 기구. 왜냐하면 공권력 같은 경우는 정보를 취합하는 데거든요. 전 그래서 뭐 이 사법적 판단이 거기에 근거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이 견고함을 깰 수 없다라는 판단들을 아마 공직사회에서는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좀 나중에 할 얘기가 되겠지만요. 이 시점을 훨씬 지나서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방통위서부터 방심위, 선방위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검열기구로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언론 자유를 말할 때 국가 권력이 혹은 준국가 권력이 나서서 이 말하면 안 되고 저 말하면 고발당하고 이런 식이라면 이건 전형적인 그 후진국 독재국가적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나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보도를 하되 그게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거나 했을 때 법적 절차를 그때 밟는 거지, 평상시에 국가에서 위임한 어떤 기구가 하나하나 그 검열적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방심의 존재 자체, 방통위의 존재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기구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고 하는 착오가 법에 대한 과잉 해석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쪽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자고 이제 해놓은 것인데, 네. 오늘 판사도 이렇게 20페이지의 판결문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넣어놨더라고요. 본안 소송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고 해요. 절차적 하자는 명백한데 이것이 본안 소송에서 적법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다루지 않고 따로 가서 싸우라라고 했는데, 강재원 판사, 김준영 판사, 유지선 판사 세 분이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 이거 이제 여당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또는 이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팍 와닿는 거는, 야, 판사들 봐라, 이것들도 또 무슨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럴 가능성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해야죠. 왜 안 해요? 메신저를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주로 방식이. 그러니까 결정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인데, 갑자기 그 내용이 아니라 저 판사적으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뒤지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 과거의 판례를 보게 되면 야당에 뭐 유리하게 아니면 진보에 유리하게 판결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뒤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들이 어떤 건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메신저를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전 그럼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저 메신저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야당에게
아주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판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2, 3일 내에 그 조중동 어느 매체에서 이번 판결 내린 판사 개인의 이제 어머나. 비위 사실이거나 의혹을 빵 터뜨릴 가능성도 있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를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빨리 여야 간에 합의해야 되지 임명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판결 자체를 내린 판사를 공격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머나. 진짜요? 아니 그동안 행태 보면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죠. 저희들이 가장 먼저 짚어드리는데 내일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가처분이 인용된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지금은 직무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헌재 판결에 자 이번의 가처분이 헌재 판결에 영향이 있겠나 없겠나 김종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 제가 아까 2023년도 12월 달에 서울 고법에서 권태선 그 박문진 이사장 후임에 예.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더니 나온 내용이 그 똑같은 거예요. 단 2명 위원 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본안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안에 가면 판결을 다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달에 이건 이제 아까 말씀 YTN 문제 관련해서 겁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도 방통위가 정확히 나와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이 합의제를 얘기합니다.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제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도 있고 소위 절차적 위법성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 자기들 스스로가 판결 3번의 판결 자체가 2인 판결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절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헌재는 소위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말로 위배되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법의 일관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판결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헌재는 일단 법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판단도 하기 때문에 헌재 같은 경우는요. 좀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이 이런 법원과 판단과 다르다면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헌재의 속성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때 보니까 그때 그 힘의 대세, 정책 대세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그 거의 만행에 가까운 여러 행태들도 올해로 정점을 맺을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정점을 보일 거예요. 이제 뭐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숫자도 그렇고 온갖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각급 공간에서 목소리 내는 게 이제 최대치가 솟아오를 텐데 그러니까 헌재 결정은 그에 따른 여론 향배를 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두가 그 얘기를 하죠. 윤 정부가 20% 중반 이하로 이 지지율이 고착되는 상황이 되면 공무원을 비롯해서 싹 돌았을 것이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올해 중에는 뭐 거기에 따른 일련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제 운영을 하려면 이사장과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 이사들이 지금 현재 임기가 연장이 되어서 후임 이사장과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는 현재 체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규정이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MBC는 좌지우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언제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최초 공개해드리는 저희들의 생각은 사실상 MBC 장악이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갑수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권순표 씨가 당분간은 목숨을 유지하게 됐고 예. 오인혜 씨도 오인혜 계속 출연하는 거네. 유사이끼. 아, 네. 오인혜가 보이는 데까지는 MBC가 아직 살아있는 건데 야. 아, 네. 판결 내리는 이 시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MBC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체로 6개월 정도를 하는데 예. 6개월에서 더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7개월 헌재가 그럼 앞으로 7개월 정도 지나면 올해는 다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방송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야, 오늘 내년 초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판결이 결국 오윤회를 위한 판결이었다. 뭐 이렇게도 그럼요. 볼 수 있는 건데 MBC 뉴스 아이킥 계속 살아 있겠네. 근데 정말 저는 이번 판결도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네. 언론은 사실 보수냐 진보냐보다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시민들은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언론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중심이 지금 공교롭게 MBC만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MBC가 더 이렇게 커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PDS 좀 최근 것도 봐봐요. 더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약간 믿습니다. 곁가지로 새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가령 김종욱 선생 같은 경우는 정치학 이론을 공부한 박사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문적인 인식의 틀 안에서 뭐가 나오니까 어려워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뭐 좀 한마디 한다는 인간들이 죄다 그때 쓰는 용어대로 사회과학 스터디를 거친 인간들이에요. 소위 운동 이론을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일상의 대화가 안 나오고 뭐 신식 국독자 이런 식의 게 그냥 바탕에 너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를 맞이해서 보니까 가장 파급력이 큰 대중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게 바로 오윤회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 지금 왜 그러세요, 진짜? 그냥 상식인으로 세상을 사는 아줌마의 시선으로 이거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와 그런 뭐 그래서 오윤회 시절을 내가 늘 볼 때마다 하죠. 감옥을 가라. 제발 저한테 감옥을 갔다 감옥을 오라. 가면 네. 더 떤다. 아니요, 저 지금 애가 둘이고요. 감옥 갈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면 더 처절한데. 네, 진짜로 가라는 얘기가 반만 섞여 있는데 세상에. 원래부터 투쟁 일선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러나 보다 하는데 오윤회 같은 사람이 감옥을 가는 세상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자본주의자고요. 기가 막힌 쾌락주의자고. 거죠. 그러니까 전 놀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은혜 씨 같은 분이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아 내가 저래서 분노한 거지 알아요. 저희 같은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뭐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저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화가 같이 나는 거. 그러니까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많아지고 있고 방송을 보면 MBC 외에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는 없어요. 거예요. 없어. 네. 하지만 제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합니다. 너 잡혀가는 거 아니지? 이러다가 너만 검색하면 이제 노래는 안 나오고 죄다 윤석열 욕하는 것만 나오니까 제 가족들의 마음도 알아주셔야죠. 근데 잔다르크가 네.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2인 방송이 체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3번 연속으로 가처분 기각을 해서 본안도 결정이 안 났는데 네. 김갑 선생님 그럼 YTN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3,700억 원 다시 환불해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몇 가지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좀 그 나이브한 얘기를 할 테니까 나이브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뭐 맥락을 갖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형태로 끌어내려질지 임기를 마칠지는 모르나 차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소송, 뭐 행정처리,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일종의 이 비상대권이 주어진 그야말로 국가 정상화 기구 같은 걸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헝클어진 이 언론 지형도의 문제서부터 이 검찰에 지금은 누구도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 쓰면 그 반동분자입니다. 네. 검찰 해체입니다. 예, 예. 국가기구의 많은 부분들을 해체하고 또 해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데까지 나가는 공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기 집권할 민주 세력의 기본적인 방향이 돼야 시민들도 힘을 냅니다. 그래서 예컨대 YTN이 저 민영화돼서 기업에 넘어가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돌릴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 접근을 우리가 머리 쓰면서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네. 법 적용을 어떻게 뭐 소송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 재건 이 기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고 보스님께서는 네. 이런 말씀 오늘은 뭐
이런저런 뭐 안주 가지고 소주도 한잔 하면 좋겠다. 오랜만에 참 이기는 모습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 이제 주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 오윤의 네? 오정TV 대표가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뉴스 아이킥 안 잘립니다. 이 방송 보시는 혹시 권순표 진행자님 오윤의 계속 챙겨주십시오. 저희들도 자주 모시겠습니다. 아,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YTN 문제도 이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면 여의도로 공이 넘어갑니다, 김 박사님. 여야 합의해서 지금 여야 추천하는 이제 방송통신위원들 임명하고 자 가자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저기 최민희 위원장이 우리 추천할게. 예. 분명. 그랬더니 야왜 지금 와서 추천해? 내 정책 의도 있는 거 아니야? 2대2 만들어가지고 계속 아무것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교착으로 갈 거라고 보는 상황.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맨 처음에는 야 니네들 왜 임명 안 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니네들이 임명 안 하니까 인치가 되는 거죠. 아, 되는 거 아니야. 니네들 잘못이야. 그랬다가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임명할게. 2명을 했더니 이거 정치적 의도 아니야? 아무나 결정도 못하게 하려고 2대2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빅딜이 안 되는 순간 이건 제가 볼 때 계속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김갑 선생님. 아니 한동훈 같으면 이제 차별화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 받는지 김건희 여사 명분백 관련해서는 완전히 대구 경북도 지금 격앙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오히려 본인의 정책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 합의를 시도하자 내가 당대표로서 가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그 시사 관련 뉴스를 보면서 예. 제일 그리고 도저히 이해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한동훈 씨가 자기 독자 세력화를 위해서 윤회 반기를 든다는 환상. 환상. 세력이 있어야 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예. 안 받아들여지고요. 또 하나는 김경수가 갑자기 야권에서 중요한 인사가 돼갖고 허구날 종편에서 김경수의 향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김경수 개인은 뭐 선량한 착한 비서죠. 네.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플러스된 게 없는 사람을 갖고 뭐 야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종편의 흉계를 심지어 진보 매체에서도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난 이 두 가지가 어이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가령 한동훈 씨가 윤핵의 반기를 들고 가령 야당과 뭐 협상의 여지를 두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그럴 때 누가 국힘에서 뒷받침을 해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그건 거의 꿈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방통위가 사실상 이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그냥 공전 또는 의미 없는 조직이 되어서 방송통신심의와 관련된 업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죠. 중단이 돼버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왜냐면 있는 게 해악을 미치는 네. 기분인데 그들이 업무를 본다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거 간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죠. 오히려. 야,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돌파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스스로가 사퇴하는 거예요. 사퇴하는 것과 사퇴를 하는 순간 어떤 사퇴를 하게 되면 방통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 예. 그럼 임명을 하고 야당도 임명을 하면 5인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 야당은 추천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예. 상황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가 나면 국민의힘에서는 알겠으니까 그러면은 너네들 이진숙 탄핵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저부터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턱이 없겠습니다만 또 한동훈 당대표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진숙 스스로가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다시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상식적인 사람을 들여놓아야겠죠. 그렇게 아니 이게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3대 2예요 어차피. 그 체제가 좀 시간이 갈 뿐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 얘기 거부하겠습니까? 여당 추천목 2명이니까 여기 3명이잖아요. 야당은 2명이잖아요. 대신 방통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양아치 같은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도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상식적 범주에 맞는 절차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에게도 유리한 거 아닌가? 상식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비상식적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윤이 시키고 싶은 거는 비상식적인 일이니까 그냥 싹 쓸어버려, 바꿔버려. 흑자 내도 그냥 다 교체해. 이거를 원하는데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가서 그 일을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진숙이 네. 본인 책임이 있잖아요. 절차적 하자 때문에 법적으로
자,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버렸는데 이진숙 사퇴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그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 똥똥 뭐 1,000만 원씩 받고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돼. 망신 다 당했잖아요, 청문회 때.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김갑수 우리 대 선배님께 한번 여쭤보면 제가 환상을 가지고 여쭤보면 자, 부끄러워서 사퇴한다. 윤석열 대통령 뻗치기보다는 뭔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 아예 가능성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상식인의 문법으로 봐서는 네. 안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준숙 씨가 평소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보였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단히 맘먹고 나와 있는 모습 아니에요? 어떤 게 비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목적성에 그러니까 MBC 뽀갠다 하는 단 한 가지 목표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탄핵이 인용되든 안 되든 끝까지 버티기가 되건 뭐가 됐건 그 다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인 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네. MBC 사장 자리를 노리든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든 끔찍해. 그런 이 사욕에 가득 차서 얼굴에 어떤 것이 날라와도 다 철판을 깔고 있는 모습인데 네. 무언 이성적인 선택과 판단을 기대하겠냐는 말이에요. 사퇴를 해도 사퇴를 하지 않아도 그가 노리고 있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에게서 떨어진 오도는 단 하나. MBC를 뽀개라. 뭐 거기에 충실하겠죠. 이 말씀은 결국 뻗치기를 할 거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본안 소송 가서 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내렸던 이 박문진 이사 추천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6개월 동안 나라를 절단낸다. 그 사이에 이진숙 방통위원회 월급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바꿔야 돼요 이제 국회 가면은. 아니 굉장히 즐겁게 6개월을 보낼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국정 운영한다는 비판 많이 받는 대통령이 차라리 대탕평으로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세상 물정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다음 생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씨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고. 그 부인이 또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네. 탕평은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긴 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죠.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그래서 민영화에다가 이제 부자 감세에다가 이 대기업 몰아주기를 막 하는데 여론이 30%대로 떨어지고 굉장히 나빴단 말이에요. 그 실제 내용을 가진 친서민 정책으로 전환을 했더니 40% 중반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쨌든 그 임기 초에 그 미국산 쇠고기 시위로 휘청거렸던 정부가 제자리를 찾아서 임기 말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그때 이 막려 노릇을 했던 자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 현 정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계속 저울질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윤 정부가 이러다가는 정말 도매금으로 일거에 그냥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으면서 다 줄줄이 감옥 갈 상황까지 몰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예견해서 말 그대로 대탕평에 그러니까 내각을 야권에 넘기면서 뭐 모든 걸 정상화하는 그건 유시민 씨가 책에다도 전망을 한 거예요. 네.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그런 전망인데 불가능하진 않으나 네. 다만 시민 저항이 그야말로 폭발 수준까지 올라야만 가능한 그런 일인 거죠.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사항을 보면 검찰, 경찰,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도록 써준다고 생각하지만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안이 골물대로 골마서 더 이상 손잡았다가는 내한테 큰일이 난다. 내가 잡혀간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도는 얘기가요. 다 녹음한다는 거예요. 다 기록으로 남겨놓는다고. 이거 안 하면 네. 나중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걸려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증거를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이 혹시 정치적으로 이 정권이 무너지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것이냐 아니냐. 조금 전에 김갑수 선생님은 그래서 대탕평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전망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선택지 중에 하나로 그들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뻗치기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더 이제 국가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권한 가진 집단이 이 부분은 김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일단 기자들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봐줄 생각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들을 했다고 봐요. 네. 어떻게 이런 기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진짜 비상식적인 기사들, 그다음에 모든 권력의 나쁜 짓들을 눈감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슬퍼했던 건데, 하지만 그래도 전체 국민을 위해서 만약에 회개한다면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소위
방송 장악 음모를 꾀하다가 느슨하게 풀어준 측면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김태호를 자르면서 독도까지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롤백한 측면들의 정치를 통해서 후반기는 그나마 일정하게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을 가지면서 간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장소를 버려버렸어요. 친일 행각이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너무 많이 가 있고 소위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게 되면 저는 이 친일 행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앞으로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공개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국힘 대변인의 논평이 실수가 아니라고 보는. 의도가 있는. 이유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소위 심상정부가 물어봤잖아요. 유사시의 자유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런 걸 상정하면서 한미일 동맹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추경호 본부장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대가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하자는 얘기야? 동맹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흐지부지 됐어요. 선거가 이기고 나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로 와닿는 국민이 진짜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었구나 느낀 거는 의료 붕괴거든요. 네. 지금 아프면은 응급실에 못 간다고? 내가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나면 16시간이나 지나야지 서울 한복판에서도 치료를 네.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이게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그리고 윤석열이 책임지지도 못해 2,000명 싸지르고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모든 책임을 또 간호사들한테 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가장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친일보다 더 국민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만행이다. 이 약간 얘기를 좀 분방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잠깐 된 것 예. 같아서요. 지금 김종욱 선생이 얘기한 거기에 정말 100% 동의하는 게 이제 노선을 틀기에는 너무나 이제 헝클어진데 친일까지 왔으니 이게 아무리 노선을 변경한들 국민들이 받아주겠느냐인데 그러면 이 상식 있고 의식 있는 국민들이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근데 이건 제 뭐 정말 사적 의견입니다만 뭐 언론 장악도 문제, 의료 붕괴도 문제,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닌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캐 들어가면 과거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절도 결국 보면 군부 내에서 이 안에서 그 권력자들끼리 논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지금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총구는 검찰을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윤을 떠받치고 있는 힘의 원천이 오직 검찰인데 이 검찰이 붕괴되는 순간 나머지들은 와르르 다 동시에 와야 될 것이다 해서 총구는 오로지 검찰을 향해서 언론들은 그 언론 구성원들을 보면 너무나 비열합니다. 네. 입장만 맡기면 정반대에게 바로 쓸 거거든요. 네. 바로 다음 날부터 윤석열 공격하는 기사를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을 쏟을 에너지가 있다면 오로지 검찰을 향해서 총력 체제를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오윤혜 대표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격을 다 맞아요. 잃어버린 중차대한 사건이 매일 벌어지는데도 아예 이제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 일본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 방통위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스모킹 건이다 아니다라고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또는 늦어도 다음 달 9, 10월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김종 박사 지금 뇌피셜로 드는 생각은 정말로 기시다가 여기 와서 독도 문제나 어머나. 한일 동맹, 군사 동맹 체제나 이렇게 뭔가 영수증 또는 청구서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계산 다 해놓은 거에 대해서 비밀리에 점검을 하려고 들어오고 있죠. 공개 못하죠. 공개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한일 수교 60주년과 관련해서 소위 미국과 일본 또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친일 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성과를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지금 독도 조형물 없애는 것도요. 무슨 자기들은 무슨 노후화 돼가지고 무슨 뭐 관람 방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최고 책임자인 이영훈이란 자가 소위 쓴 논문 그 내부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적인 것이 독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독도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한테 영토를 지켜야 될 상징인 거고 일본과 왜 일제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 다 하는 거니까요. 그 조형물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지금 기시다가 오기 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네. 오는 거에 대해서 6일날, 5일날, 6일날 이렇게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아무 문제 없잖아. 후쿠시마 오염수, 한동훈 말에 의하면 처리수. 말도 안 돼. 야당 니네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입 수산물 수입하는 것도 예를 들어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이익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이익은 뭐냐면 미국과 일본, 미일 동맹 하위에 소위 한국군이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 분쟁에 우리 군 가장 전력이 좋은 그리고 가장 가까이 투사할 수 있는 우리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왜냐하면 미일 동맹이 뭡니까? 다른 나라가 침입을 받으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잖아요. 미일이 그런 관계잖아요. 우리 한미가 그런 관계잖아요. 이 세 개를 엮어라 보세요. 그러면 일본을 위해서건 미국을 위해서건 예를 들어 우리 군이 투입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일본의 일관된 이익 구조일 거예요. 그거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쿠시마로 오염된 수산물을 먹고 독도가 내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완벽하게 국익에 반하는 건데 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맞춰줍니까?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그 인간에 대해서. 아니 정계현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깊은 공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예견력을 갖춘 사람도 아닌데 가끔 천공 같은 데가 있어요. 어머나. 아 진짜요? 아 약간 헤어스타일은 초현실적인 비슷해. 역량은 있어 보입니다. 가끔 천공 같은 네. 역할을 과거에 좀 해서 네. 야 하고 놀란 게 있는데 이번 기시다 방안은 저는 굉장히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어머나 네. 뭐요? 이게 한국인만 일본을 우습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잠깐만 입증을 하겠는데 이제 한국이 많이 잠식했다고 그러지만 60년대부터 동남아 시장에 거의 다를 일본이 먹었어요.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그러면 그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상황인가? 부패에 극을 달하는 나라들이에요. 부패. 네. 돈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시장을 장악하게끔 다 구워 삶아서 자기네 걸로 다 먹은 게 일본이에요. 네. 미국은 뭐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멀쩡한 집권자를 제3세계 집권자를 부패시켜서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힘을 행사하지만 일본은 정말 치밀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민당은 계파 정치인데 기시다가 이번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차후도 노릴 텐데 누굴 대신 내세워서 그 계파 내지는 자민당이 정치로서 외교로서 거둘 수 있는 최대 성과는 뭐냐? 독도입니다. 독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강제동원이니 위안부니 이거 해결하는 거는 약간 일본인들에게는 관심사가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크게 여기는 거지. 이 사도광산도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네 마네가 일본인들의 이 뇌리에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민감한 거지. 반면에 이 독도는 저 그 위쪽 쿠릴 열도에도 있는 소련, 이게 러시아 영리돼 있는 그 몇 개 뭐 반환이면 해서 영토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엄청 민감하잖아요. 아마도 2년 동안 이 윤석열과 기시다 간의 오간 여러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뭔가 확약을 받으러 왔을 것이다. 그것은 1차는 한일 공동경비다.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땅이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1차 그게 궁극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조금 되는 거 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독도 우리 땅이잖아요. 한일 공동 경비까지 가능하다? 예. 설마 영토 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탄핵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확약을 기시다가 받으러 온 것이고
윤석열은 그 기시다와의 밀약 속에서 네. 이제 기시다는 또 미국하고 연계돼 있을 테니까 정권 안보를 위해서 무언가 파일을 주겠죠. 뭔가를 주겠죠. 그게 뭔지는 현재로 예.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윤석열 씨가 권력을 임기 말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배경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윤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독도를 공동경비구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지금 뭔가 국리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좀 천공처럼 뭔가 초현실적인 뭐가 보이는데 이게 뭔가 주고받는데 그것이 공동경비를 제안하고 생각해보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얘기는 많이 했을 것인데 확약을 받으러 기시다 오지 않겠는가. 자기 임기 그만두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자민당 내지는 자기 계파의 집권의 영속성 예. 또 일본 국민들에 대한 인기 이런 등등을 배경으로 할 때 독도를 확보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정치적 성과가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나라를 좀 뺏기는 홀라당 다 거잖아요. 느끼는 건데 말이 안 그게. 되는 거.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게 제 추정입니다. 상상 그럼 독도가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추정은 틀렸길 바라고 그러면 기시다를 만났을 때 뭘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를 야당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같은 게 몇십 년 예. 후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밝혀져요. 그 민주당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적극 착수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냥 당에서 이게 단순히 국민들한테 야당이 역할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협상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선제 공격이라도 해서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안보 라인에서는 이거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봐요. 이게 무슨 뭐 상상의 영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4명의 안보실장을 배출하고 3명을 자른 김태효.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2001년도에 쓴 논문이요. 학위 논문은 아니고요. 학술지에 낸 논문 제목이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에 따라서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에요. 김태호라는 사람의. 자기가 뭔지.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1년 캠프 데이비스에서 나온 게 뭐냐면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어디로 갈 거냐고 얘기하면 동아시아판 나토로 갈 거라고. 그렇죠. 예. 그거 무드 있게 하는 예. 거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소위 동아시아판 나토를 위해서 협력적 거점을 어디를 삼을 것인가? 동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훈련하는 영역이. 예. 그러면 동해라는 영역을 만약에 미국이 야 이거는 한국 땅이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저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의하면 일본 해라고 표현해요. 우리 훈련하는 지역을.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시나리오들이 있고 여기에다 우려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걸 신원식 지금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시장이 동시 병합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돌이킬 수 없는 협약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공개를 안 해. 말도 안 이 돼. 내용을. 그러면 니네 왜 공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떤 거냐? 한미일의 정보나 훈련의 협력 내용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쭉 보면 야 이거 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야 독도는 일본 땅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 흐름 속에서 아니, 어느 순간 그럼요. 돼 있게 만드는 구도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협력하고 있는 거죠. 부역이죠 이건.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요. 동북아 나토라는 게 어떤 명칭을 띠든 그 기구를 띄우려고 미국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중국하고 대결적 관계를 확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청일이 싸워도 한반도에서 싸우고 러일이 싸워도 한반도에서 싸우고 중공과 미국이 해도 6.25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요. 세상에.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는 건 미국이 바라는 게 설사 중국하고 전장으로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장소는 한반도다. 이걸 의미하는 게 동북아 나토의 의미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어디서 죽어줘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죽어주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도 안 거예요. 되죠.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고 난리야.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진짜 아니 이거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진짜 이건 탄핵감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대통령인데? 대신 뭐 미국과 일본이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주겠죠. 어마어마한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기 세상에. 바라는데 예를 들면 지금 3, 4년 전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사령관이 2027년도 대만에서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만에 전쟁 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이 구조로 못했던 가게 되는. 얘기가 네. 토론의 주제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실제로 감행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상상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현실의 영역에서 와서 한일 정상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 신나토 체제의 독도를 거점으로 해서 한일이 공동 경비를 한다. 군사 훈련을 한다. 또는 군사 동맹까지 맺는다. 이제 이렇게 가고 대만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대만에 가장 먼저 한국군을 투입한다. 이런 게 여러분 과거에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것까지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첫 번째 무섭기도 하고요. 두 번째, 야, 이런 걸 어떻게 봐줘?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주시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독도가 울릉군에 있는데 독도 포기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것. 자, 기시다 지금 방한 막아야 한다. 말도 안 된다. 신나토 체제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이슈를 만드는 데는 이들이 성공했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망각했다는 게 뭐냐면 그 윤석열 기시다가 일본 가서 술 먹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술 먹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산케이에서 독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 산케이 기사로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둘이 윤석열과 기시다가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독도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역사의 독도 흔적을 왜 지우냐고요. 그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노후화돼서 교통을 방해해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데서 만들어갖고 쇠로 치우면서 넣는 거잖아요. 하루도 비울 줄.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흔적을 지운다는 의미를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일본과 거래와 협상이 오가는 중이고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는 하느냐의 절차만 남은 것이고 기시다의 방안은 거기에 대한 이 양 정상 간의 확인 절차 과정 같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항상 미국 정권 교체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재자가 뭐 사망한다든지 그때 그 미국 정권 교체기 아니었으면 박정희 안 죽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적기죠. 올해 후반부가. 독도 지우기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고 일어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보수는 안보. 괴담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얘기하는 건 괴담이야. 독도 얘기하는 건 괴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요? 이 무서운 게 탭트 가스라 밀약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한일 간의 수교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밀약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돼. 하고 얘기한 논란이 있는 미래가 거고요. 뭔지 아시죠? 기가 막히게 일본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이 특사가 만나서 그래 미국은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 한반도 조선은 일본이 가져 지들끼리?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가사나 대부터 밀려이 1907년 뭐 이 정도. 기가 막힌 일이죠. 1903년, 3년, 4년이니까 예. 이때 맺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공개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이 협약이 소위 예를 들면 조약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데 그게 조약 수준의 성격이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게 되기 위한 급변 사태가 만들어지겠죠. 통킹만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사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서 이게 될 일이 없잖아요. 한국이 다 반대하는데. 네. 근데 동북아 나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독도가 일본과 공동 수역이 돼야만 하는 필연적인 어떤 사건을 왜 못 만들겠어요. 아니 국내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따지고 하는 것 따져보는 것도 다 이제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그렇죠. 난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과 미국이 깊은 논의를 한 끝에 한반도를 이러저러 해야 됐다.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남한을 상시적인 주은 전쟁 상태로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하고 상시 교전도 이루어지고 중국하고도 엄청나게 사드 배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적 배치를 통해 갖고 준전시 상황을 한반도에 계속 만들어두는 거예요. 한국은 뭐 경제고 뭐고 싸그리 붕괴되는 상태가 되겠죠. 당연하죠. 그걸로 전환해 갖고 미국의 대중 견제라든지 세계 지배 전략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 추진을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를 지금 마침 만난 거예요. 이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착착 들어가고 있어서 그 권분의 사람들은 그 플랜을 짜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이고야. 독도 문제 건드리면 김정욱 박사 우리 그냥 방송 치우고 어디 가서 독도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독도로 가야죠. 우리 국민들 다 독도로 가서 지켜야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을 계속 저희가 되살릴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만 그때는 흥분해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을 위해서 제3자 변제안을 제출을 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죠. 그다음에 1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뿌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국민들이 다 반대합니다만 그 문제에서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방법을 알렸다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독도 문제인데 이미 시그널로 나오는 거잖아요. 시그널.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밤새 얘기를 다 해도 우리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심각하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용서 안 되는 부분이 만약 터진다면 그때는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게 혹시 기시다 후미의 방한과 뭔가 미략이 있다는 내용이 터져 나오는 순간 어떻게 저걸 감당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10분 동안 저희들이 방송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4,30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태권보이님, 김국환님,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장뚱이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의견 우리가 함께 네. 실시간 댓글 공유했고요. 여러분들 의견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를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지금 현재 96만 3천 명 정도 지금 네. 96만 6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97만 명이 넘을 것인데요. 여러분 100만 향해서 계속 응원해 주시면 대한민국을 바꾸는 역할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김갑수 큰형님 그리고 왕형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최근에 이끌어가는 방송계의 원로 지식인 오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김정욱 박사, 오윤혜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당연합니다. 절대 싸우러 못 뺏기지. 가야 됩니다. 응. 싸우러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저희들 광고 협찬해 주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교체하실 일 있으시면 꼭 인터넷 비교원 이용해 주시고요. 명절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성한우 저희들 광고 나간 것 잘 살펴주시고 질 좋고 그리고 가성비도 좋은 그런 제품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제가 역전해 하면 다 같이 용사들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30초만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제가 아까 얘기한 준전시 상황 이런 거 얘기하면 참 소설도 심하게 쓰시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저 58년 개띠인데요.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총으로 200만 쏴 죽이는 거 봤고요. 저는 대학생 때 대통령을 암살 눈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봤고요. 시민들이 그 항쟁하다가 수백 명이 그냥 드르륵 죽는 것도 봤고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예, 우리가 지금 그 까맣게 너무나 평화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반도가 전시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게 무슨 가공의 그림이 아니라요. 몇십 년 전에 여기서 이미 전쟁을 했는데 어떤 대내외적 필요에 의해서 그 상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나 그림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